30년 전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버려야 했습니다. 거친 손마디에 맺힌 피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고 살았던 한 여자의 일생. 하지만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닌 가장 처절한 배신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목련이 3번 피고 진 지금 시장통 구석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네라 손가락질 받던 그녀가 이제는 5천억 빌딩의 주인이 되어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뒷좌석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예전에 그 비참했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짓밟힌 영혼이 어떻게 다시 꽃을 피우는지, 그리고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에게 던지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입니다. 당신의 아내, 당신의 어머니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뜨거운 응어리가 오늘 터져 나옵니다. 과연 그녀는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버린 남편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그 기막힌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밖에는 늦가을 비가 을씨년스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보다 더 시린 것은 명숙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프라이팬 앞에 붙어 앉은 지 벌써 3시간째. 오늘은 평생 딸 자식 고생만 시키다 눈을 감으신 친정아버지의 첫 기일입니다. 명숙은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정성스레 조기를 뒤집었습니다. 남편 철구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생선은 눈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늘 타박했기에 명숙은 제 손목이 시큰거리는 줄도 모르고 불 앞을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거친 구둣발 소리가 거실을 파고들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섞여 들어온 것은 생경하고도 진한 백화점 향수 냄새였습니다. 고개를 든 명숙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 철구가 젊은 여자 비서 유리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는 명숙이 정성껏 닦아놓은 거실 바닥을 진흙 묻은 하이힐로 짓밟으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야, 오명숙! 너 제정신이야? 집구석에서 이 비린내 진동하는 짓거리를 꼭 오늘 해야겠어? 손님 오기로 한 거 잊었냐고? 어머, 회장님 제가 말했잖아요. 이 집은 풍수지리가 안 좋다니까요. 들어오자마자 이 쾌쾌한 생선 냄새며 저 촌스러운 제사상 좀 봐. 어우, 내 옷에 냄새 다 배겠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잖아요. 당신 성공하겠다고 고생할 때 우리 아버지가 막무동에서 당신 뒷바라지 해? 준 거 벌써 잊었어요? 명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전 철구가 사업에 실패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갈 뻔했을 때 명숙의 아버지는 자신의 노후 자금과 하나뿐인 집까지 팔아 사위의 앞날을 열어주었습니다. 명숙 역시 시장 바닥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톱이 다 빠지도록 일해 철구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제1보안의 회장이 된 철구에게 그 기억은 지우고 싶은 가난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철구는 명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사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정성스레 차려진 나물 그릇과 과일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녹그릇이 거실 바닥에 부딪히며 탱그랑 소리를 냈고 공들여 구운 조기는 바닥에 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어디서 죽은 노인네 핑계야? 그 영감탱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동안 내 용돈 준 걸로 이미 빚은 다 갚았어. 이젠 이 비린내 나는 집구석도 너 같은 여자도 지긋지긋해. 철구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명숙의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뺨을 스치며 날카로운 상처를 냈고 명숙의 하얀 소매 위로 붉은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차가운 이혼 합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언니, 아니, 아주머니! 이제 그만 주제 파악 좀 하세요. 회장님, 옆엔 나처럼 세련된 여자가 어울리지. 손마디 굵고 생선 냄새 나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고 나가요. 안 그러면 저기 뒹구는 생선꼴 날지도 모르니까. 유리는 명숙의 발밑에 놓인 조기를 구두 끝으로 지시겼습니다. 명숙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응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쳤던 30년의 세월이 이 종이 한 장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구는 유리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그릇 파편과 짓밟힌 음식들, 그리고 피 섞인 눈물을 흘리는 명숙만이 남겨졌습니다.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는 마치 죽은 아버지가 딸의 기구한 운명을 보고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이 피눈물 반드시 돌려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철구는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내일까지 도장 찍고 나가라고. 당신 아버지 빚 갚아준 돈만 생각해도 당신은 나한테 절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명숙의 아버지가 남긴 빚은 철구가 사업을 확장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쓴 허위 부채였습니다. 명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체면을 위해 평생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명숙은 낡은 보따리 하나만 챙긴 채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거리, 갈 곳 없는 그녀의 발걸음은 아버지가 생전에 머무르던 낡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그곳에서 명숙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외장 하드 디스크를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명수가 이 안에 내 인생을 바꿀 열쇠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명숙은 눅눅한 지하 단칸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남편의 50평 아파트에서 쫓겨나 도착한 이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하드디스크를 연결해 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과거 아버지의 조수였던 김 박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 박사는 명숙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숙아,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걸 완성하셨어. 이건 전 세계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보안 알고리즘이야. 철구 그놈이 이걸 뺏으려고 박사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니? 명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철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 기술도 사실은 아버지가 연구하던 초창기 모델을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 하드디스크에 담긴 완성본이 상용화되면 가치가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바로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들에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김 박사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목련재단이라는 이름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힘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명숙이 나간 뒤 철구의 회사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내연녀 유리는 회장 부인 행세를 하며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을 쓰고 다녔습니다. 철구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인 글로벌 보안타워 수주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국내 10대 재벌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구의 회사는 근본적인 기술력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초기 기술은 이미 구식이 되었고 시스템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자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철구는 조급해졌습니다. 그 노인네가 남긴 완성본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는 명숙이 가져간 하드디스크의 존재를 뒤늦게 깨닫고 사람을 풀어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철구는 명숙이 쪽방촌에서 폐지를 줍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쾌재를 부릅니다. 그는 유리를 데리고 명숙을 조롱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기로 합니다. 비루한 삶을 사는 전처의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낡은 쪽방촌 골목에 번쩍이는 외제차가 들어섰습니다. 철구와 유리는 코를 막으며 명숙의 방 앞에 섰습니다. 명숙은 정말로 낡은 옷을 입고 리어카 옆에서 종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까르르 웃으며 명숙의 발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졌습니다. 철구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꼴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서류 도장 찍고 나갔으면 위자료라도 좀 줬을 거 아냐?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남긴 기술 자료 내놓으면 내 식당 하나 차려줄게. 명숙은 굽혔던 허리를 천천히 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비웃듯 미소 지으며 철구가 던진 돈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로 검은색 세단 5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내려 명숙을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하시죠. 철구와 유리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명숙은 낡은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명품 수트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구의 뺨을 향해 자신이 받았던 이혼 서류 뭉치를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강철구 회장님, 당신이 찾는 그 기술, 이미 내가 전 세계 독점권을 가졌어. 이제 당신 회사가 무너지는 걸 실시간으로 구경시켜 줄게. 명숙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철구가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구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네인 줄 알았던 명숙이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이사장님으로 변신한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우아하게 뒷좌석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철구와 유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강 회장, 당신이 오늘 내 발밑에 던진 그 10,000원짜리 나중에 당신이 밥 한 끼 사 먹을 마지막 돈이 될지도 몰라. 잘 챙겨둬.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유리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철구는 등 뒤로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명숙이 말한 기술 독점권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철구의 회사 제1보안에는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숙의 목련재단이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제1보안의 모든 시스템 가동이 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거래처들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몰려들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명숙은 강남의 최고층 빌딩 최상층에 집무실을 차리고 철구의 숨통을 천천히 조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에 철구의 회사는 자금줄이 말랐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상환 독촉을 시작했고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유리는 이 상황에서도 명품 쇼핑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철구와 크게 다툽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나 이번 달 카드값만 8천만 원이야. 철구는 유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돈 타령이야! 철구는 마지막 수단으로 명숙을 직접 찾아가기로 합니다. 비굴하게 빌어서라도 기술 사용권을 얻어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꽃바구니를 들고 명숙의 빌딩으로 향했지만 로비에서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전철하고! 내가 이 건물 주인 남편이라고! 철구는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명숙과 마주칩니다. 철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수가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우리 30년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살려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명숙은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숙은 철구를 집무실로 들였습니다. 철구는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명숙은 차 한 잔을 권하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1보안 경영권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경영권을 넘기라고? 철구가 눈을 부릅뜨자 명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회사는 이익 깡통이야. 부채만 2천억이지? 내가 그 빚 다 갚아주고 당신 감옥 안 가게 해줄게. 대신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 철구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실 공사와 횡령 혐의였습니다.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구가 회사 돈을 빼돌려 유리의 아파트를 사줬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철구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가 자신이 버린 아내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유리의 배신이었습니다. 명숙은 미리 유리를 매수했습니다. 강철구의 비자금 장부를 넘기면 너는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유리는 망설임 없이 철구를 팔아넘겼습니다. 철구는 경영권을 넘기고 빌딩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유리가 넘긴 장부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철구는 호송차에 타기 전 멀리서 자신을 비웃으며 손을 흔드는 유리를 발견합니다. 유리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철구의 비명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 누워 명숙이 차려주던 따뜻한 된장찌개와 조기 구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늙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숙은 철구의 회사를 인수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을 못 받고 쫓겨났던 청소 아주머니들과 경비원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회사는 정직한 땀방울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명숙의 선언에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1년 뒤 명숙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여전히 굵고 거칠었지만 그 손에는 이제 수천 명의 아이들의 미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숙은 어느 화창한 봄날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목련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소 앞에 앉아 직접 싸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위한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나 오명숙으로 살아요. 아빠가 남겨준 열쇠로 닫혔던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명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승리의 이슬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가장 가혹한 겨울을 이겨내고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만 하던 삶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으로의 위대한 여정. 오명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꽃은 가장 늦은 시기에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목련화도 언젠가 반드시 활짝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